자, 오늘은 남양주의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을 모시고 특별 인터뷰를 모시기 위해서 오늘 열린공감TV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총선 시즌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 편성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또 여기 같은 또 특별한 관내 별넷을 달고 계신 네. 별넷을 네. 지역구로 하신 이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직책은 지금 네. 사실 한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아, 대단히 중요하죠. 네. 사실 우리가 전시가 되면은 네. 한미 연합군이 같이 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군과 네. 미군 전쟁에 참여한 미군을 다 지휘하는 사령부가 한미 연합 사령부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령관은 미군 사성 장군이, 한국군은 부사령관이 같이 네. 공동 지휘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직책이 저가 두 개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또 하나는 한미 지상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어요. 와. 전시가 되면은 한국 육군의 대부분과 네. 미국 육군 중에 한국에 참전한 육군을 네. 다 지휘하는 자리예요. 야, 당시 연합사 사령관이 브룩스. 네, 분이었나요? 브룩스 사령관이었죠. 그 브룩스 사령관님과 네. 뭐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네, 형아우하는 사이였죠. 그 정도입니까? 브룩스 사령관이 저보다 나이가 4살 위에요. 네. 웨스트포인트 미 육살 네. 나왔는데 4년 선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형제처럼 지냈죠. 그래서 아주 사실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든 개인의 네. 관계든 국가의 관계도 개인 관계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그래서 브룩스 사령관하고 원체 친하게 지내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미 관계도. 네. 그런 갈등을 제가 다 중간에서 아. 푸는 역할을 했었죠. 사실은 뭐 군인, 국방, 안보 쪽에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영입돼서 비대 의원을 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남양주 지역구 출마를 해갖고 현역 이제 김한정 의원을 이제 이기고 네. 당선해서 이기고 지금 이제 후보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 남양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원래 뭐 이쪽에 기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이기고 이제 올라왔을까, 이거에 네. 대한 혹시 뭐 좀 생각이 있으시면. 네, 남양주를 택한 이유는 남양주을이 별내 진접 오남입니다. 그렇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별내동, 별내면 이렇게 네. 나누어지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된 도시가 이 지역이에요. 음. 지금 막 발전되고 있는 도시죠. 맞아요. 발전도 진접 따로, 별내 따로, 오남 따로 발전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도시가 여기예요. 아, 일할 그렇구나. 것이 네. 통합적인 마인드로. 네. 그래서 저 같은 추진력 있는 사람, 예. 또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와서 남양주 을 지역 별내 진접 오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왔고요. 네. 저는 일이 취미예요. 아, 일이 없으면은 네. 힘들어. 아, 이게 일종의 이제 워커홀릭. 네. 아, 이게 옛날에 전 그건, 네. 가장 힘든 날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그래서 네. 일을 하러 네. 남양주 을에 왔고요. 그리고 또 남양주 을 지역은 저의 생활권이었어요. 네. 행정구역이 다더라도 같은 생활권이 있잖아요. 네. 제가 80년도부터 육군사관학교에 근무했을 때 육사는 연례하고 붙어 있잖아요. 저희 집 앞입니다. 제가 네.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 초반에 제가 공릉동, 노원구 공릉동 네. 원자력 병원 앞에 살면서 20년 이상 살았고 거기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네, 같은 생활권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영산 이전 관련한 좀 말씀을 좀 살짝 하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의원님에 대한 진가가 의원이 되면서 포텐이 팍팍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전 비용에 대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1조 원 이상 뭐 이제 들어갔다고 했는데 2년 가까이 지났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그 당시 496억이면 된다는 그랬죠. 거예요. 무슨 말이냐. 1조 이상 든다. 대통령실에서는 되게 비난을 했죠. 인수위에서.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저의 말이 사실로 거의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은 합참 건물을 또 뺏었어요. 그렇죠. 합참에 있던 사람은 또 밀려서 다른 데로 가고 네. 합참을 또 네. 이전을 해야 네, 돼요. 맞아요. 이전하는 비용만도 3천에서 한 5천억 들어요. 그리고 또 미군 기지를 반납을 하면서 신기지를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대통령실과 담벽을 바로 연해서 있어서 네. 이 신기지도 이전을 해야 돼요. 네. 그 비용이 원래면은 1,100억 정도면 됐는데 네. 이전을 하게 되면은 드래곤 힐 호텔이라고 3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갈 네. 거예요. 그걸 또 새로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벌써 이미 비용이 1조가 많죠. 넘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던 또 사이버 사령부는 이전을 했는데 네. 시설이 없으니까 예전 기무사에 있는 건물을 빌려서 들어가고 네. 나중에 또 지어줘야 돼요. 지어줘야겠죠. 어쩔 수 또. 없이 나무집 살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그때 예측을 해서 다 제시를
했는데 보수 언론이나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네.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그 네. 당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다 현실화됐어요. 무인기 침투에 취약하다.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만 하더라도 에이 설마 했어요. 그렇죠. 여기 뭐 용산까지 이게 나올 거라고 네.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네. 북악산이 있고 인왕산이 네. 있어서 산 위에다가 방어할 수 있는 방공진지를 만들기가 쉬웠고 네. 완벽히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용산으로 오잖아요. 이런 진지를 제일 위에 놔야 되는데 남산에 설치할 수 있나요? 이미 못하죠. 민간 시설이 다 돼 그럼요. 있는데 네. 그러면은 결국은 아파트나 고층 빌딩 위에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견디기도 어렵고 네. 아파트 옥상에 항공진지를 만드는데 동의할 주민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난리가 나죠. 뭐 가장 하중을 뭐 견딘데도. 예를 들어 전쟁 나면 그냥 거기부터 타격할 텐데. 그러니까 방공진지를 지대가 낮은 데 설치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여지없이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해집고 갔을 때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금지 구역을 네. 침범했었잖아요. 그때 왔었고 비행 경로까지도 다 맞추셔갖고서 네. 무슨 뭐 거의 작두를 타는 수준으로 그때 그냥 그때 제가 간첩으로 몰렸잖아요. 국방부와 합참도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는. 김병주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거예요. 맞아, 그때. 그래서 와.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네. 의원은 북한과 내통한 것을 의심한다. 뭐 이렇게. 두 가지가 그때 이제 결론이었는데 네. 한 가지는 야 이게 뭐 대통령과 당시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겁나 무능하구나. 이게 네. 진짜 무인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안보에 대한 위협입니까? 두 번째는 김병주가 겁나 유능하구나. 네. 두 가지가 동시에 그냥 네. 한 큐에 증명이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간첩으로 몰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분노스러운 거예요. 네. 저의 39년 동안 군 생활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생각하니까 아 이런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겠구나. 네. 이렇게 공작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대통령실, 국방부, 국민의힘 이렇게 네. 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사람들이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네. 하든가 다 노동 많았을까? 운동을 하든가 그러니까요. 열린 공간 TV처럼 이렇게 네. 알리는 방송 하다가 또 저희 대표 지금 중계 그렇잖아요. 보도했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았겠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전투의 의지가 더 불타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 군인 싸우고 정신으로. 있죠. 네네. 지금 현재 그 남북 간의 뭐 군사적 긴장 관계 또 그에 대응하는 뭐 한미 동맹 혹은 공조 뭐 이런 게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점점 올라가고 네. 있고요. 전쟁의 위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우리 군사 대비태세 강화하는 건 전 동의하는데 네.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안 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군사력을 키우면서도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 그러니까 평화가 일상화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걸 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동북아의 안보의 불안정성도 높아졌어요. 네. 전에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국과 잘 지내는 전략을 써서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그렇죠. 일본을 경도된 외교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적대시 정책을 하고 그렇죠. 중국도 적대시 정책을 쓰게 되니까 안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북한이 예를 들면 핵실험을 한다든가 도발을 해도 안보리에서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중국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잘 지내니까 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바로 제재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안한 겁니다. 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살상용 포탄까지 네. 공급한 게 이제 탄로가 나면서 근래 보기 드물게 김정은과 푸틴이 서로 막 만나서 회담도 하고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한테는 또 어떤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상황에. 사실 저하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전쟁 지역에 네.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는 네.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라는 법을 발의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네.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뭐 22대 네. 국회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다음에 반드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최수근 상병 사건을 은폐하려던 시도가 대통령실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먼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재 호주 대사 도망갔다가 뭐 다시 뭐 들어온다라는 얘기 있고 선거 끝날 때까지 뭐 있는다 기사가 나왔는데 과정에 뭐 절차적인 문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은폐의 느낌이 좀 있었는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을 뭐라고 보십니까? 본질은 국기문란 사건이고 네. 해병대 순직 사건 의혹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이 해병대 인원이 수해가 났을 때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예천에 투입돼서 그렇죠.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되게 억울한 점이 있어요.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물속에 보낸 거.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장갑차도 떠내려가는 물길인데도 불구하고 투입시킨 것.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휘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를 했고 8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확인이 되어서 그걸 경찰에 이첩을 했던 사건이에요. 장관의 결재를 막고 이첩을 하려고 했는데 결재하고 그 다음날 장관이 하지 마라, 연기하라. 어떤 인원은 빼고 어떤 인원은 줄여라. 과실치사 혐의에서 이런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의 외압을 형성을 장관이 한 거고 그럼 장관은 자기가 결재한 것을 왜 하루 만에 바뀌었느냐?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것이 의혹의 본질이에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첩해서 너 항명죄다. 그래서 현재 재판을 받는 거고 지금 이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서 실제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핵심 키맨이 누구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맨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도피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수사를 받아서 본인들이 진짜 억울하면은 그냥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또 공수처에서는 출국 금지까지 한번 법무부에 걸었었는데 그걸 또 굳이 해소를 하고 부득불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총선을 앞둔 전체 분위기의 근본적인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이번 선거의 화두이자 구도가 되었지만 여기에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최상병 순직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용화대의 시도, 직권남용 이렇게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종섭 전 장관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유대안의 품은 열려 있습니다. 같은 육사 동기인 김병주 의원에게 연락을 하셔갖고 귀순하십시오. 귀순하셔갖고 지금의 이제 이 힘든 비밀을 혼자 안고 계시지 말고 이 모든 고통을 다 여기 육사 동기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우리 김병주 의원께 전화하시면 지금의 이 고통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죠. 양심선언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박정훈 대령 같이 억울한 사람도 안 생길 것이고 정확히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또 법치를 어기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죠.